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의 진상.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손해배상 소 재반박 서면. 사건 중앙지법 2025 가소 31740 불법 체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 최성년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2025년 7월 11일 1. 위 사건 피고 1측 법원 측 2025년 5월자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 가 답변서의 요약. 답변서는 1. 이 사건 국가 배상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해달라는 것 또는 2. 이 사안의 경우 위법한 재판 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반론. 1. 이 사건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해달라는 것에 대한 반론. 답변서의 내용대로 국가배상 장기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불법 행위는 2025년 4월 4일에 원고가 서초경찰서에서 당시 수사관 김두석을 만나 피고 2의 불법 행위, 법정 위증을 확인하고 나서 재심, 중앙지법 2025 제노 12 최성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고 바로 본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적당하며 피고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된다면 재심권과 본소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또한 그때로부터 3년의 단기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심소가 제기된 이상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206564 원고 장희균 외 2 피고 대한민국 판결 참조. 원고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될 것이 현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소 갑제 13호쯤, 재심권 12호쯤과 동일을 보면 재심 사건의 원판결에서 유일한 증거로 삼은 피고의 증언이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체중 형성과 대조해봤을 때 허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민사건 재판에 따라서도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확정이 있다면 그때로부터 3년의 단기 시효로 기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 측 소송 수행자께서도 이것을 인지하시기 때문에 각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해야 함이 분명하다면 기각에 관한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다음으로 위법한 재판행위 존재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위법한 재판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것에 대한 반론. 1. 이 부분은 피고일 측께서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불법 행위는 크게 두 측면입니다. 그것은 소장의 갑제 12호증의 내용대로입니다. 첫째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제적인 증인소환을 무시한 재판행위이고 둘째는 소송 관계인의 법관기피 의사를 들었으면서 무시하고 공판진행, 판결 선고를 강행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재판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시 피고 1 대한민국 중앙지법 형사재판부 김우정, 이근수, 이원신은 무죄인 원고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재판을 했습니다. 법원은 아무 증거 없이 피고 2의 증언, 위증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19일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은 잔인하게도 원고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 다중과 공동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폭행당했다는 시점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죠. 근데 항소심 법원은 판결의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인 그것을 사소하다고 했습니다. 이 서면의 갑제 12호증으로 첨하겠음.
박원규는 2015년 11월 14일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 1회 경찰서 조사, 2015년 11월 14일 진술서 작성 및 2회 경찰 조사, 2015년 11월 15일 3회 경찰 조사, 2015년 11월 19일 검찰 조사, 2015년 11월 25일을 받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3회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차벽을 넘어와 진술인이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두 손으로 진술인의 가슴을 4, 5회 정도 또는 수에 밀쳤다는 취지. 수사기록 1관 15쪽, 30에서 31쪽, 379에서 382쪽, 공판기록 60쪽을 진술하였다. 박원규는 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차벽을 넘어오자 진술인이 되돌아가라고 설득하였으나 주변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진행하기에 검거하려고 하자 진술인의 가슴을 3, 4회 힘차게 밀쳤다. 피고인 검거 당시 다른 불법 시위자들이 검거를 못하게 진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제지를 하였다는 취지. 수사기록 1관 206에서 208쪽, 즉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주변에 몰려온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여 폭행 시기에 관하여 이전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원규는 그 이후 검찰에서 다시 피고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시기를 종래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3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공무방해죄의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폭행 시기가 아닌 특수 공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다중의 위력, 즉 다른 사람들의 합세 여부에 중점을 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판단된다. 이놈들이 사기를 쳐놨죠. 그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거는.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고 약간 미치광이 같은 행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 재판하면 형사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아무 증거 없이 허위 진술만으로 누명을 썼을 때 힘없는 피고인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 정도까지 편파적이라면 법원이 이 조작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은 1. 원고를 불법 체포했고 2. 상해를 입었다고 위증했고 3. 원고를 구속하여 형을 가중하기 위해 특수 공무방해로 조작하기 위해 공동으로 폭행당했다고 사실 무근의 위증을 했고 4.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위증하기 위해 폭행당했다는 시점을 변경하기도 했고 5.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 나서 공동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없다고 위증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이 민사건으로 치면 당사자 신문을 하면 그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공무원은 증인으로 소환되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일 소속 법원은 피고이가 항소심의 유일한 핵심 증인이었음에도 1심 때 잘 물어보지 그랬냐며 증인 신청을 묵살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제적인 증인 소환을 무시한 재판 행위입니다. 갑제 11호증 그런 상태로 변론 종결한 것은 낌새가 너무 이상해서 원고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피고일 소속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변론 종결 후의 거니까 라고 하며 이유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변론 종결했으니까 재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기피하겠다고 했는데 소송 관계인의 법관 기피 의사를 들었으면서 그냥 선고해버려 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공판 진행, 판결 선고를 강행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재판 행위입니다. 갑제 11호증 2. 피고의 측 변호사 김홍경의 2025년 6월 5일자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 답변서의 요약. 답변서는 1. 피고의의 불법 체포 사실 없다. 2. 피고의가 위증한 사실 없다. 3. 고의나 중과실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론.
1. 피고의의 불법 체포 사실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 답변서 3쪽 3. 1. 제4문단을 보면 피고의 측은 피고는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 체포를 한 다음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 및 버스 안에서 총 3회에 걸쳐 피의 사실 등을 고지해 주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갑제 2 내지 3호증 영상을 확인해 보면 허위 주장임이 확인됩니다. 피고의 측은 갑제 2 내지 3호증 영상을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뻔뻔하게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고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체포하는 과정은 갑제 2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제 2호증에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전혀 체포고지를 하지 않았고 다만 경찰들이 원고의 양팔을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 전에 당시 경찰 제269 기동대장 이상국 경감이 부하들에게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 교통방해로 체포해서 연행하세요라고 말한 후 피고의와 다른 경찰이 원고의 양팔을 꽉 붙잡고 강제 연행하는데 그렇다면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정식 체포고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엉뚱하게 이상국이 말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가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회에 걸쳐서 체포고지를 했다는 피고의 측 주장은 허위입니다. 이상국의 말대로라면 체포 이전에 원고가 피고이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데도 실력행사 이전에 체포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체포는 불법 강제 연행인 것입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포고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가와 같이 피고 1소속 경찰 이상국이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 교통 방해로 체포해서 연행하세요라고 말하고 버스로 강제 연행하는 그 사이에 원고의 폭행이 없었는데 원고의 구속영장 심사 때는 검찰이 그 사이에 원고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모바일폰을 들고 있는 누가 뜬금없이 공무집행방해예요. 지금 뭐죠? 공무집행방해예요 라고 먼저 말하자 피고인은 그냥 네 라고 말하지 않고 입마개를 내리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복명복창하듯이 따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바일폰 들고 있는 불상의 누구는 특사경으로 추정되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고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포 고지를 한 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3회에 걸쳐 체포 고지를 했다는 피고 이측 주장은 허위입니다. 참고, 무전기를 든 불상의 자가 다가와서 특사경으로 추정되는 자, 공무집행 방해를 말한 까닭은 가에서 이상국의 말대로 일반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이면 약식 사건밖에 안 되고 공무집행 방해로 조작해야 원고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날까지 검찰, 대검공안부 점정식 부장,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른바 민중총궐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고 당시 원고의 다른 피고 사건, 서울고발 2014호 3027의 검사가 이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표정연행 기소검사와 아주 우연히도 동일인 당시 중앙지검 공안일부 이성식 현 중앙지검 제3차장 2026년 현재는 의원 면직한 상태고 4월에 법무법인 화우의 전관 변호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최근이죠. 당시 원고의 일행 2명을 포함한 3명 중 2명은 피고의의 중재로 통과시키고 원고만 못 가게 막은 점, 사건 30여 분 전에 체증 사진을 찍어 놓은 점, 함께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 중 유일하게 원고만 구속한 점 등을 보면 치밀한 계략에 의한 표적 연행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체포고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체포 과정에서 원고의 폭행이나 경찰이 입은 상해가 전혀 없는데도 이미 실력 행사한 이후의 체포 고지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2.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피의 사실 요지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단지 가바다를 짬뽕한 제목만을 열거했는데 그마저 공무집행법이라고 완전히 엉터리 없게 말했습니다. 이 특사경이 말하고 박원규가 복명복창했던 거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에서 버스로 강제 연행할 때 어떤 사람이 특사경이 공무집행방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의가 듣고서 복명복창한 제목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피고의의 그런 이른바 체포고지를 듣고는 원고가 피고의를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갑제1호증처럼 원고가 차벽을 넘어서 체포해 간 것이고 원고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1도 1314 출처 현행범인 체포를 당했을 때 유의사항 작성자 법률사무소 적벽 체포 당시 원고가 피고 2를 폭행했다 할 죄증이 뭐가 있었습니까? 피고의가 원고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 증거 없이 꾸며낸 진술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사후에 갑제 3호증과 같이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고지 이전에 원고의 양팔을 붙들고 강제 연행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피고 측이 계속 부인한다면 증거조사 신청하겠습니다. 피고 이 측은 원고가 인용한 2015 가단 5328715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현행범인의 체포에 역시 준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죄 혐의로 체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적법한 것입니다. 피의 사실의 요지는 죄명의 고지로 대신하였다. 2015 가단 53272로 또한 피의 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 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5 가단 53272로 다시 말해 사후의 체포고지 때 피고인은 단지 죄목만을 엉터리로 열거했을 뿐 어떤 범죄 혐의로 체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죄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폭행해서 체포한다는 것을 원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이 피고인가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위증한 점. 피고 이 측은 2025년 6월 5일자 답변서 5쪽 3문단을 보면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2015년 11월 14일 직후 인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년 11월 23일 다시 정형외과 안양웰스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통원치료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을나 제1호증 참조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의 측은 2015년 11월 14일 직후에 인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허위입니다. 근데 갑제 4호증과 같은 피고 2는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 제1회 경찰조사 때에는 상처는 없다고 했고 갑제 5호증과 같이 다음날 15일 제2회 경찰조사 때에도 피해는 입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19일 제3회 경찰조사 때에 다음날부터 허리가 아팠다. 피의자 원고가 아닌 다른 주변 사람들의 폭행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것 같다며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대로라 하더라도 2015년 11월 14일에서 5일 이상 지난 19일 이후에야 앞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14일 직후에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진술한 2015년 11월 19일에 경찰 진술과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최근 답변서의 주장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폭행으로 다쳤다는 피고 2의
측의 주장은 모해 위증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갑제 제6호증.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디스크가 터졌다면 급성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터지고 치료 없이 5일 이상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요? 피고인은 2015년 11월 19일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쳤다고 했다가 갑제 6호증 2015년 11월 25일에는 원고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가 갑제 7호증 3. 현재는 원고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점점 옮겨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은 허위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를 구속하고 형을 가중하려고 특수공무방해 및 치상으로 조작하기 위해 폭행 시점을 변경하며 위증한 점. 갑제 13호증. 피고 이 측은 갑제 14증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위증. 2016년 2월 3일 법정에서 증인 선서한 피고인은 원고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공동폭행, 특수공무방해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 서면에 갑제 13호증으로 첨하겠음 15호증에 21 내지 22. 갑제 13호증을 보면 2015년 11월 15일 제2회 경찰조사 때 주변 시위대와 합세하여 진행하기에 검거하려고 하자 저의 가슴을 3에서 4회 힘차게 밀쳐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라고 했고 2015년 11월 19일 3회 경찰조사 때에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갑제 14호증으로 첨하겠음.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한 것이며 원고가 2025년 4월 4일에 당시 수사관 김두석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직접 만나서 피고인과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 체포와 위증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됩니다. 피고인 측은 답변서에서 경찰관인 피고 박원규의 직무집행에는 어떠한 위법성도 없으며 나아가 어떠한 고의 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원고는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소를 제기하게 청구하게 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원고 최성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을 피고인은 일관적으로 부인하는 상태에서 증인 일방의 증언만으로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것에 약한 개인으로서 대항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눈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증거 없이 모함하고 기소하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들이 인간 사냥하듯이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사건이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폭력의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중요 역할을 했음. 저는 웬만하면 박원규 씨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물리고 싶지 않고 진심으로 박원규 씨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원규 씨가 큰 용기를 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을 잘 읽어보시고 이 사건 1의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이 사건 1. 불법 체포와 위증 사실을 깨끗이 자백하는 서면을 내신다면 피고 2에 대한 청구 취지는 취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민사건보다 재신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신건 확정 전에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다면 박원규 씨가 올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위 단독 소액 기중 갑제 12호증, 갑제 13호증. 이걸 다 읽을까? 검사, 증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원규, 예. 검사, 증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금천경찰서 반범순찰대 소속 경장으로 근무했죠? 박원규, 예. 검사, 증인은
2015년 11월 14일경에 서울 중구 태평로 등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장소 부근에서 근무 중이었죠. 박원규: 예. 검사: 당시 경찰은 시위대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로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아면세점과 할리스 커피숍 사이 골목길에 차벽을 설치한 상태였죠. 박원규: 예. 검사: 또한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위 숨구멍을 확보해둔 상황이었죠. 박원규: 예. 검사: 그런데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부정선거, 제18대 대선, 선거부여 소송인단이라는 글이 인쇄된 깃발하고 제18대 대선, 원천무효, 관건개입, 부정선거, 선관위, 개표조작, 당선무효, 이명박근혜 구속 퇴진하라라는 글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서 그 숨구멍을 지나가려 했죠. 박원규: 예. 검사: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을 일반 시민이 아닌 시위대로 판명하고 출입을 불허했죠. 박원규: 예. 검사: 잠시 후 피고인이 차벽 위를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했고 증인이 왜 차벽을 넘어오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은 집에 간다라고 답변을 했죠. 박원규: 예. 검사: 증인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방배동이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방배동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시청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박원규: 예. 맞다고 하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면 차량도 설치돼 있고 시청 쪽으로 가시는 게 편리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방배동 방향으로 가려면 이쪽인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렵고 하니까 시청 쪽으로 가려면 돌아가는 게 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까? 박원규: 예. 검사: 그렇게 했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증인의 가슴을 수에 밀어서 폭행한 것이죠? 박원규: 예. 검사: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죠? 박원규: 예. 검사: 증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하고 진술서 썼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판사: 방청석에서 소리내지 마세요. 검사: 증인 박원규에게 박원규의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증인 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실대로 쓰고 내용 확인하고 다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셨죠? 박원규: 예. 검사: 이상입니다. 판사: 예. 반대 신문하실까요? 변호인: 예. 증인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에 동아면세점하고 할리스 커피숍 사이의 골목길에 오후 3시부터 차벽을 설치하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박원규: 예. 변호인: 증인은 차벽 뒤쪽에서 계속 대기를 하였나요? 박원규: 맞습니다. 변호인: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경찰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박원규: 전체 인원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중대는 그쪽으로 다 투입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중대가 몇 명이죠? 박원규: 저희 중대가 총안 출동했었는데 한 80명 정도 됐을 겁니다. 변호인: 동아면세점하고 할리스커피 그쪽 차벽 설치하는데 중대 인원이 다 있었다는 것인가요? 박원규: 저희 중대도 있었고 다른 중대도 부대 단위가 여러 부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굉장히 많았겠네요. 박원규: 워낙 그 범위가 넓으니까요. 변호인: 범위가 넓었는데 증인이 있었던 동아면세점하고 할리스 커피숍 사이의 골목길. 박원규: 그쪽은 우리 중대만 있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80명이 그쪽에 있었다는 것이네요. 박원규: 예. 변호인: 그날 그 시위한 장소가 사거리 교차로예요? 박원규: 큰 대로길까지 다 점거가 됐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그 길대로 그 대로길 삥 둘러서 전체를 차벽 다 설치했어요? 박원규: 예. 변호인: 차벽 설치를 위해서 경찰차가 몇 대나 동원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원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몇 개 중대, 소대, 몇 회대 이런 거는 혹시 아시나요? 박원규,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중대에는 저희 중대에 버스가 3대가 있었는데 3대 다 거기에 배치가 돼 있었고 또 다른 중대 버스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박원규, 예. 변호인, 일단은 전체를 다 차벽을 두른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 박원규, 예. 변호인, 차벽을 설치한 곳은 원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통상 CCTV를 설치하거나 체증요원을 배치를 하죠. 박원규, 예. 변호인, 증인이 근무했던 그 장소에 CCTV나 체증요원이 배치가 되었었나요? 박원규, 제가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쪽은 할리스 커피숍 쪽은 제일 외곽 지역이고 저희가 지금 배치됐던 차벽에 동원됐던 차량 중에 1소대 차량과 2소대 차량에 시위하신 분들이 차량을 송기하고 부수고 흔드는 바람에 저희 쪽 체증 요원들이 다 그쪽으로 그때 몰려있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언제 돌아왔죠? 박원규, 무전으로 이제 이분 최성년을 체포하면서 급하니까 우선 불렀는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체증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변호인, CCTV는 없었고요. 박원규, 저희는 통상 CCTV는 저희가 따로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그날 집회가 언제쯤 끝났습니까? 박원규, 제 기억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저는 동작경찰서 쪽으로 가가지고 조사를 끝마치고 했던 게 한 12시가 넘었었는데. 변호인, 본인이 업무 마친 시간 말고요. 시위대가 이탈한 시간. 박원규, 예, 그러니까 그거 설명드리잖아요. 조사 마치고 동작소에서 금천경찰서로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도 아직 저희 부대가 복귀를 안 했었으니까요. 뒷정리까지 하면 12시 넘어서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4번은 생략하고요. 증인은 통화면세점 골목에 차벽을 설치한 이유가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죠. 박원규, 예. 변호인, 통화면세점에서 청와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박원규, 대략 거리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2, 3km 정도로 생각됩니다. 변호인, 차벽을 설치한 곳에서 청와대 사이에 사람이 사는 건물이나 주택이나 차량이 운행되는 그런 도로가 전혀 없나요? 박원규, 있습니다. 변호인, 그렇다면 차벽 너머에 집이나 사무실이 있거나 주차를 해놓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안내문을 설치해놓거나 안내지도 같은 걸 부착을 해놓거나 그렇게 해놨나요? 박원규, 지도는 부착한 거 아니고 중간중간은 안내하는 대원들이나 직원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일명 저희가 표현하는 건 숨구멍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통과할 때 그쪽으로 해서 안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그렇다면 시위 장소 주변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해산하려는 시위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박원규, 집으로 가야죠. 변호인, 그러니까 집으로 어디로 갑니까? 숨구멍은 일반인들만 통과를 시킨다면. 박원규, 저희가 막고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못 빠져나가게 막고 있었던 게 아니고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쪽으로 진입만 막았을 뿐이지 그 뒤쪽으로는 전혀 막은 게 없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그쪽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사람은 시위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뒤쪽이 아니라 청와대 2km나 떨어져 있는 그 청와대 쪽 방향으로 주차를 해놓고 이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 숨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까? 박원규, 목적이 시위가 아니라면 통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원래는 증인이 이렇게 진술하셨는데요. 검찰에서 원래는 차벽으로 완전히 막고 있어서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할리스 커피숍 내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기억나나요? 박원규, 예. 변호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증인께서는 증인을 포함한 경찰 병력이 할리스 커피숍 통로를 막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맞아요? 박원규, 대부분 다는 아니고
거기서 사는 주민이나 일반 시민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질문 몇 가지 해가지고 확인 과정 거쳐가지고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시켜드리고 거의 대부분 인원들은 통과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2015년 11월 14일 8시 40분경 피고인이 커피숍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셨죠. 박원규, 예, 맞습니다. 변호인, 그때 피고인이 현수막과 깃발봉을 들고 있었다고 하셨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 현수막을 펼친 채 들고 있었나요? 박원규, 펼친 채로 들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었어요? 박원규, 예. 변호인, 그러면 조금 전에 피고인이 18대 대통령 이러이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숨구멍을 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현수막을 펼쳐봤을 때 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이었겠네요. 박원규, 내용이 간략히 조그맣게 보였었습니다. 변호인, 돌돌돌 말려있는데 조그맣게 보였어요? 박원규, 예. 변호인, 그때 피고인이 지나가려고 할 때 다른 시위 참가자도 함께 있었나요? 아니면 혼자서 지나가려고 했나요? 박원규, 넘어올 때 말입니까? 변호인, 아니 1차로 맨 처음에 박원규, 맨 처음에 커피숍을 통해서 이분을 본 것은 제가 직접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쪽 건물을 한 건 아니었고 워낙 그쪽에 일반 시민분들이랑 해서 지나다니고 하는데 불편이 조금 많다고 무전이 나와서 그쪽으로 제가 같이 중재를 하려고 가보니까 보내드릴 사람은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같이 계셨고. 변호인, 그러면 1차 때도 보신 거네요? 박원규, 이분이 거기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진입하려다가 거기에서 계셔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과 직접 얘기를 하고 돌려보낸 건 아니라는 건가요? 박원규, 거기에서는 커피숍에서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내보냈습니다. 변호인, 증인이요? 아니면 누가요? 안 된다고 말하고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박원규, 제가 그랬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그러면 피고인과 얘기를 하긴 했는데 피고인하고 목적이나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건가요? 박원규,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계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커피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한 거예요? 박원규, 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피고인은 왜 그쪽으로 못 통과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박원규, 보통 저희가 근무할 때 어디 사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어디 사시는 주소 이야기하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또는 거기 살지 않지만 무슨 일 때문에 가시는지 하면 그 사람의 복장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면 거기에 시위대가 섞여 들어가도 저희는 정확하게 규제를 하지는 못하는데 이분은 저희가 봐도 명백히 시위 도구로 판단되는 게 현수막이나 그런 걸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시위대는 숨구멍을 절대로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박원규,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과를 할 수는 없다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호인,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위대가 아니라 시위 해산 명령을 듣고 시위가 끝나서 현수막을 돌돌 말아가지고 짐을 챙기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차단이 된 건가요? 박원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 시청 쪽으로 가서 시청역이 더 가기 편하고 이쪽은 해산해서 물론 돌아가시는 일반 시민분도 있었겠지만 그날 언론 매체에서도 보셨듯이 보도블록 깨가지고 던지는 분도 계셨고 극명하게 시위하는 그 현장에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 그러니까 증인의 판단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박원규, 아니 변호사님 말씀이 계속 자꾸 저희가 둘러싸가지고 못 가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박원규,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박원규, 저희는 저희가 맡은 수비구역만 막고 있었을 뿐이지 그분들이 어디 집에 못 가게 막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판사,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은
할리스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봤을 때 피고인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박원규, 커피숍 자체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판사, 그냥 시위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얘기했었나요? 박원규, 그 전에 근무하고 있던 거기 경력이 거기에서 다른 시민분들하고 시위대하고 같이 충돌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중재를 하면서 이분이 거기에 같이 제재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일반 시민분들 통과할 분은 통과하고 정리를 하고 이분은 다시 그쪽으로 나가시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판사, 이미 다른 경찰 병력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박원규, 예, 충돌은. 판사, 말로? 박원규, 예, 판사. 말싸움이 있어서 그걸 중재하러 갔다가 시위도구로 보이는 물건을 보고 통과를 안 시키고 돌려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원규, 예, 판사. 예, 변호인. 다음 질문하시죠. 변호인, 지금 시간을 8시 40분경으로 특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원규, 그때 제 기억으로 체포 시간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전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변호인, 그러면 체포 시간이 9시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건가요? 박원규, 예. 변호인, 그때 체증 영상은 없었나요? 박원규, 체증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버스가 손괴되는 그 부분에 조금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넘어오시는 부분이나 충돌 부분은 저희가 체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위증입니다. 변호인, 맨 밑에 부분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피고인을 9시경에 체포를 한 것이죠. 왜 위증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체증 사진이라고 찍어놓은 몇 가지 사진이 있어요. 남산시도 나오고 한 사진들이 있는데 뭐 증거로 제출할 때는 남산시는 자르고 제출했더라고요. 그 사진이 실은 동영상의 캡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증을 못했다는 이 박원규의 말은 허위입니다. 위증이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러면 체포하기 전에 5분 전인가요? 10분 전인가요? 정확하게 체포했다고 고지한 시각이 9시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러면 한 10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차벽 넘어오고 1시간은? 박원규, 차벽 넘어온 시간요?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한 15분 전 이야기는 커피숍에서 한 게 15분 전 이야기고, 변호인, 9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체포하셨잖아요. 박원규, 예. 변호인, 9시에 휴대폰 보면서. 박원규, 예. 변호인, 그러면 그 전에 차벽 넘어오고 시비가 있던 시간은 한 5분이나 10분 그 사이네요. 박원규, 예. 변호인, 한 5분에서 10분 전이네요. 그렇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 시간경에 피고인이 다시 차벽 있는 데로 와서 버스를 타고 넘어왔다라고 했죠. 박원규, 예. 변호인, 가번 생략하고요. 피고인이 차벽을 넘어왔을 때 증인하고 경찰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박원규, 저는 그 차벽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 넘어오는 쪽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넘어오려고 자꾸 올라오시기에 왜 올라오시느냐, 넘어오지 마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변호인, 그러면 증인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넘어오는 모습을. 박원규, 예. 변호인, 다른 경찰들도 주위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박원규, 경찰관들은 저희 의무대원들 앞에 3명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무대원 3명과 증인이요? 박원규, 예. 변호인, 차벽을 왜 넘어오냐고 물었다고 했죠? 박원규, 예. 변호인, 증인이 피고인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두 사람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박원규, 바로 넘어오는 게 떨어질까봐 밑에서 제가 잡아 받치는 상황이니까 바로 붙어 있었다고 해야죠. 변호인, 그러면 넘어와서는 바로 앞이네요. 박원규, 넘어와서는 같이 있었죠. 변호인, 다른 경찰 의무대원들은 피고인하고 박원규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찰 버스를 등진 채로 증인과 의무대원 3명한테 밀착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박원규, 누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박원규, 변호인, 피고인, 박원규, 그렇죠.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막고 있었고, 변호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둘러서. 박원규, 예. 변호인, 증인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넘어오니까 피고인의 양어깨를 증인이 잡았고 피고인이 증인 가슴을 밀쳤다, 그렇게 진술을 했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렇다면 뒤에는 차에 막혀있고
앞과 옆에는 경찰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 경찰이 무장한 상태에서 양 어깨를 잡고 차벽쪽으로 밀치니까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증인을 밀어낸 거 아닌가요? 박원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변호인, 피고인은 이렇게 밀면서 진행하려고 했고 증인은 박원규 같이 막았습니다. 변호인, 밀면서 막아서 어깨를 이렇게 잡아선 것이네요. 증인이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 어깨 잡고 피고인이 밀치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뒤에서 치위대로 보이는 10여 명이 몰려들다니 증인을 뒤에서 때리고 잡아당겼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아요? 박원규, 맞습니다. 변호인, 그 시위대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차벽을 넘어온 거잖아요. 박원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위대, 대부분 시위대들 저희가 차벽 숨구멍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반 복장을 하시고 일반 시민분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거의 통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던 분들이. 변호인, 숨구멍을 통과하신 분들이 몰려든 건가요? 박원규,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 있는 거 보고 시위가 돼가지고 그쪽도 이제 좀 감정이 격양됐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카본은 생략하고요. 증인과 그 옆에 의무대원 3명을 피고인을 검문하고 제압하는 과정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뒤에서 때리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박원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끝까지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진행 못하게 고착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소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이분이 저희를 밀치고 나가려고 그런 거였지 굳이 우리가 많은 숫자가 이분한테 막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고 뒤에서 때리고 잡아당기는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이건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셨나요? 박원규, 일단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그때 상황이 저희는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했네 안 했네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일촉즉발로 뭔 일이 시비거리가 되고 해버리면 뒤에 다니는 시민들이 어느 분이 시위되고 어느 분이 시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돼버리면 크게 사건이 번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변호인, 아까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다른 경찰들이 증인을 때린 시위대를 말렸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박원규, 다시 한번. 변호인, 다른 경찰들이 증인을 때린 시위대를 말렸다 이렇게 진술한 적 있죠? 박원규, 예. 변호인, 누군가가 증인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동안 피고인이 버스 밑에서 깃발봉과 현수막을 꺼냈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리고 증인은 그 이후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했죠. 박원규, 그 이후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희 대원 중에 무전을 하는 대원이 아마 그때 제가 무전 소리를 기억하는데 이쪽 시민분들하고 제가 직책이 1수대 부관입니다. 1수대 부관님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경력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우리 대원들이 와서 거기를 차단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이분은 현행범 체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체증 영상 재생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판사, 체증 영상 몇 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변호인, 체증 영상 중에서 00026 연행되는 시위자라는 CD가 있는데요. 판사, 19번하고 26번이 CD인데 어떤 것인가요? 변호인, 아마 두 개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판사, 19번을 하면 되나요? 변호인, 예, 저희가 복사해온 CD에는 다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판사, 19번이요? 변호인, 예, 체포 당시 영상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9번인 것 같습니다. 판사,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자로 같이 검증하는 것으로 해서 할까요? 변호인, 예. 판사, 00026 저거 얘기하시나요? 변호인, 예, 26이요. 판사, 이게 26 연행되는 시위자 이게 19번인가요? 변호인, 예. 판사, 예, 19번 순번 19번에 00026 위 동영상 재생. 변호인, 잠깐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이 영상이 피고인이 차벽을 넘어온 뒤에 주민하고 경찰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가 체포당한 그 과정 맞나요? 박원규, 예, 맞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저 노란색 옷인가요? 박원규, 예. 변호인, 이 앞에서 맨 앞에 보면 경찰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고 모자 쓴 여자가 풀어주라, 숨을 못 쉬고 있잖아, 풀어주라 라고 하면서 증인의 등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항의하는 모습이 있는데 맞나요? 박원규, 맞습니다. 위 동영상 다시 재생. 변호인, 현수막 갖고 깃발봉 꺼내는 거죠? 피고인이 엎드려가지고. 박원규, 예. 위 동영상 다시 재생. 변호인, 답변은 생략하고요. 여성분이 항의한 그 이후에 또 한 남자분이 피고인을 왜 못 가게 하냐고 항의한 장면이 나왔죠? 박원규, 예. 변호인, 피고인이 그 이후에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한 경찰이 아까 무전기를 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죠? 박원규, 예. 변호인, 그리고 다른 경찰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깃발봉을 뺏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체포를 지시했던 그 경찰관, 그 무전기를 들었던 그 경찰관이 이거 놓으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합니다. 그러면 이라고 얘기를 했고 체포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죠. 박원규. 그 소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만 변호인. 이거 놓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못 들었어요? 박원규. 예. 변호인. 지금 이거 체포하는 과정을 보고 또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피고인이 행색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색이 좀 이상해 보이는 피고인이 차벽을 넘어오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보기에는 무조건 체포해서 연행을 하려고 하였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강제 연행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강제 연행을 하기 위해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를 들먹이면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원규. 변호사님 기준에서 어떤 행색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고요. 그리고 일단 그날 저희가 무조건 그 현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 연행하기 위해서 거기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근무는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말을 잘 못해서 대책 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 경찰청, 경비과에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내려져요. 저희가 차벽 설치한 부분을 넘어오거나 또는 해산 불응해서 하면 어떠어떠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시법을 적용하고 또 차벽을 넘어왔으니까 일반 교통방해죄 그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또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벽 뒤에서 이쪽에서 막는 과정에서 밀치고 나가려고 계속했기 때문에 무전으로 하신 분은 저희 중대장님이십니다. 중대장님이 해산 불응 명령죄 이야기한 것도 분명히 무전으로 몇 차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상입니다. 검사, 추가로 해도 변사, 예. 검사, 증인, 방금 변호사님 질문 중에 영상 보고 피고인이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한 경찰이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먼저 강제연행을 하려고 했다는 답변입니까? 박원규, 진술상에도 제가 전에도 진술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거기에서는 서로 간에 감정이 격양되는 그런 행동은 저희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웬만하면 저하고 몸싸움은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법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판단해서는 그냥 다시 저쪽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전에도 그렇게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날 상황에는 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저희를 밀치고 나가려는 그전에도 내보냈었는데 다시 오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 거기서 중대장님이 정리를 해서 빨리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검사, 그러니까 체포하기 전에 상황을 묻는 거예요. 체포하기 전에. 박원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검사, 그러니까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했잖아요. 박원규, 예. 검사, 체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된 건데 체포하기 전에 체포에 대해서 고지하기 전에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있냐는 거죠. 박원규, 그때까지는 아직 강제로는 연행하려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검사,
그런데 지금 다시 물을게요. 지금 질문을 잘 들으세요. 질문에 피고인이 강제 연행에 저항을 하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체포를 지시했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박원규, 그것은 아닙니다. 검사, 구체적으로 강제 연행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저항을 어떻게 했냐는 뜻이냐고 제가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그럼 한번 증인이 진술을 해보세요. 차벽을 넘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체포를 하게 됐는지. 박원규, 차벽을 넘어왔고 차벽을 넘어와서 이분하고 저하고 최초에 못 간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주머니랑 와서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경력을 더 투입해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강제 연행을 한 겁니다. 검사, 강제 연행을 했다고요? 박원규, 현행범 체포를 한 겁니다. 검사, 증인 답변을 잘하세요. 지금 예? 박원규, 예. 검사, 다시 한번 얘기를 차벽을 넘어왔고 아까 제가 영상을 봤을 때도 차벽을 넘어왔고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못 가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손으로 밀쳐갖고 폭행을 했다는 것은 증언을 한 것 같고요. 박원규, 예. 검사, 그런 과정에서 아까 여자분이 항의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도 왜 피고인이 못 가게 막냐라고 항의를 했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증인이나 경찰이 이렇게 둘러싸서 못 가게 막은 거지. 제가 들었을 때는 연행을 한다는 말은 안 나왔거든요. 영상을 봤을 때도 연행하는 모습은 없었는데. 박원규, 그때 당시에는 체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 영상을 봤을 때 연행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데 변호사님 질문에 연행을 했을 때 저항을 하니까 체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증인이 예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박원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검사, 그때까지 증인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사라는 것 같은데 상사가 무전으로 집시법과 교통방해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 전에는 어떠한 연행 행위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그걸 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원규, 예, 그렇죠. 고착 단계라고 해야죠, 그때는. 검사, 진입을 못하게 아까 고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거고 증인은 못 가게 했던 거고. 박원규, 예,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검사, 그러니까 그 뒤에는 왜 못 가게 막느냐는 소리가 나왔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시를 받고 체포를 한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원규, 예, 맞습니다. 검사, 이상입니다. 판사,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최성년, 예, 17문항인데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판사, 17문항이요? 최성년, 예. 판사, 지금 변호인하고 겹치는 질문. 최성년, 겹치는 거 없습니다. 프로젝터 좀 쓸 수 있을까요? 판사, 뭘요? 최성년, 프로젝터. 이것 좀 제시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증인한테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판사, 뭘 제시하시는데요? 최성년, 질문 내용인데. 판사, 계장님. 최성년, 아니 제가 그냥 다 읽겠습니다. 판사, 겹치면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최성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요지 및 구속의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범죄 사실의 요지 및 구속의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사,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막 움직이지 마세요. 최성년, 예. 박원규 경장이 피의자의 팔을 잡아당겨 검거를 시도하였다. 이때 근처에 있던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 주변으로 다가와 그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맞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시위대에 합세하여 이 피해자 가슴을 사후에 강하게 밀치는 등 그 즉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순간적,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시위 진압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판사, 잠깐만요. 그것은 증인의 경험을 묻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년, 이 내용을 요약하면 증인이 어떤 이유로 본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할 때 본 피고인이 시위대와 함께 증인을 폭행해서 체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박원규, 저는 진술상에 이분하고 시위대 분들하고 그 시민분들하고 전혀 같이 공무했다거나 같은 시위대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성년, 그럼 잘못된 거네요. 판사, 잠깐만요. 그 부분을 증인한테 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속사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최성년,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사건 당시에 본 피고인이 비키든지 연행하든지 하세요라고 말했죠. 박원규, 다시 한 번만. 최성년, 비키든지 연행하든지 하세요라고 말했죠. 판사, 언제 어디서요? 최성년, 2015년 11월 14일 사건 당시에 본 피고인이 비키든지 연행하든지 하세요라고 말했죠. 박원규, 뭐 하든지요? 판사, 어디서요? 최성년, 그 현장에서. 판사, 현장 어디요? 최성년, 차벽을 넘어서. 판사, 차벽 넘은 다음에. 최성년, 판사,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습니까? 박원규, 뭐 하든지. 최성년, 비키든지 연행하든지 하세요라고 말했었죠. 판사, 기억나시나요? 박원규,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판사, 그런 기억 없답니다. 최성년, 그러자 그 주변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 간부가 아까 뭐라고 했지? 중대장? 박원규, 중대장. 최성년, 경찰 간부가 연행해라고 했죠? 연행해라고 하였나요? 박원규, 맞습니다. 최성년, 그래서 증인을 포함한 경찰 2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본 피고인을 끌고 갔었나요? 박원규, 최성년, 이때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왜 연행한대요? 라고 했었죠? 박원규,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판사, 기억이 안 난답니다. 최성년, 그러자 경찰 간부가 어허 하면서 그 사람의 신체를 세게 가격했었죠? 박원규,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성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잡고 연행을 막을 때 간부가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어허 하면서 주먹으로 신체를 세게 가격했었죠? 박원규, 전혀 모르겠습니다. 판사, 전혀 모르겠답니다. 최성년, 전혀 모르겠어요? 그 영상에. 판사, 잠깐만요. 공소사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최성년, 하여튼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판사, 관계가 없는 질문은 제가 제재합니다. 최성년, 그걸 본 피고인이 왜 폭행을 하세요? 라고 했었죠? 박원규, 누구한테 폭행을? 누가요? 최성년, 그 사람한테, 경찰 간부한테. 박원규,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최성년,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이 내용은? 판사, 기억이 안 난답니다.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최성년,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그 밖에 폭력행위가 있었는가요? 박원규, 어디에서요? 누구한테요? 최성년,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그 밖에 폭력행위가 있었는가요? 박원규, 여기 제가 진술한 사실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판사, 누구한테 폭력행위를 했다는 것인가요? 최성년, 그 밖에 누가 어떤 경우라도. 박원규, 너무 창황한데요. 최성년, 본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박원규, 있습니다. 최성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증인이 여기서 지금 한번 재현해 볼 수 있는가요? 판사, 재현으로는 재현을 하시고 말로 설명해 주세요. 박원규, 재현은 이 사람이 차벽이 이렇게 있으면. 판사,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시고요. 박원규, 이 증인석을 차라고 생각하고요. 옆에가 할리스 커피숍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서 있었고 최성년 씨는 이쪽에서 이 틈 사이로 올라오는 걸 제가 보고 넘어오지 마세요. 판사, 틈 사이요? 박원규, 틈 사이요. 조금씩 보입니다. 판사, 차벽 사이? 박원규, 붙어있는 건 아니니까. 판사, 할리스 벽과 차 사이. 박원규, 판사, 그 사이로 넘어온다고 한 것인가요? 박원규, 아닙니다. 자꾸 아예 차를 넘어왔습니다. 판사, 차를 넘어왔어요? 박원규, 거기 틈새로 보이기만 했고 넘어오면서부터 떨어지면 만약에 거기서 다치게 되면 저희한테도 조금 책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 내려온 상태에서 아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왜 넘어오지 말라 했는데 넘어오시냐, 그러니까 상관 말라, 이쪽으로 왜 넘어오시냐, 그러니 집에 간다. 아니 집에 어디신데요?
그때 방배동이라고 했던 게 제가 기억나는데요. 방배동 가시려면 이쪽 뒤에 차벽도 많고 지금 상황도 복잡한데 시청 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왜 자꾸 오세요? 하니까 그때부터 상관 마라 하고 저를 밀치고 가려고 했고 저도 못 간다고 이렇게 막고 그 상태에서 막았던 상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판사, 그러면 밀치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서 증인을 밀쳤다는 것인가요? 박원기, 맞습니다. 최성년, 본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박원규,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우연이라도 가했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년, 증인의 기억이 정확한가요? 박원규, 맞습니다. 최성년, 사건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다 체증하고 있었죠?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체증 인원들이 빨리 와가지고 찍은 체증 같은데 저희 버스 3대 중에 2대가 지금 그때 안에 다 깨지고 송계단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쪽에 체증 요원이 다 밀려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현장을 체증을 못했습니다. 최성년, 이 모든 상황을 체증 영상을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박원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성년, 예, 체증 영상 중에 본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래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44조를 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체증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순서를 바꿔서 그냥 공무집행방해로 조작한 겁니다. 본 피고인의 구치소 수용번호가 처음에는 57번이었다가 기소될 때 1604번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증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혹시 다친 곳이 있었는가요? 박원규, 그 사건 이후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때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말을 함 병원에서 진단해봤는데 디스크 판정을 받아가지고 신경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판사,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소리나면 내보내겠습니다. 최성년, 병원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가요? 박원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최성년, 그러면 그 병원 진단서를 기관에 제출하였나요? 박원규, 제출했습니다. 최성년, 증인은 2016년 1월 15일에 11월 15일에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멀쩡하게 본 피고인과 대질한 사실이 있죠? 박원규, 맞습니다. 증인은 최성년, 증인이 이 사건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요? 박원규, 예? 최성년, 증인이 이 사건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요? 박원규, 맞습니다. 최성년,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 증인이 피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가요? 박원규, 희망합니다. 최성년, 예, 마치겠습니다. 판사, 예,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검사, 없습니다. 판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는 계장님, 끝. 갑질 14호증. 18